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이어 예멘의 후티 반군의 근거지도 폭격했습니다. 이란을 주축으로 한 중동의 반이스라엘 무장조직 연대인 저항의 축을 차례로 폭격하는 건데 이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 등에 대한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이들 법안에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한 바 있어 윤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질 걸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오늘 진행됩니다.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 약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1월 안에는 선고가 날 걸로 보입니다. 전남 순천에서 1년씩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피의자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아직까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진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 낮 기온은 30도 안팎을 보이며 일교차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북상하는 제18호 태풍 끄라토는 주 후반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는 중동 지역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면 똑같이 갚아주겠다고 경고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이어 예멘의 후티 반군을 공습했습니다. 친이란 세력인 이른바 저항의 축에 대해 연쇄 폭격을 이어가고 있는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중동 전쟁은 절대 안 된다며 이스라엘과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폭발한 시설에서 불꽃이 끝없이 치솟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전투기 출격까지 공개하면서 최근 있었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예멘 후티 반군의 정유 시설과 항구 등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에 이어 친이란 세력인 이른바 저항의 축에 대한 연쇄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מי שיכה בנו, אנחנו נכה בו. אין מקום באיראן או במזרח התיכון שהזרוע הארוכה של ישראל לא תגיע אליו. והיום אתם כבר יודעים כמה זה נכון. 히즈볼라에 대한 공격도 계속됐는데 레바논 내에 있는 지휘부 시설 등 120여 곳을 전투기로 완전히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작전으로 헤즈볼라 고위 지휘관 나빌 카우크 등 20명 이상이 제거됐습니다. آمریکا شریک این جنایت هست و به هیچ وجه نمیتونه خودش رو جدا بکنه از این واقعیت و 이란은 유엔 안보리에 긴급 회의를 요청하며 보복을 다짐했고 미국은 중동 현지에 추가 병력이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ll, their rhetoric certainly suggests they're going to try to do something. I mean, just coming out of Tehran, but we don't really know. We're watching.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중동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된다며 조만간 네타냐후 총리와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지휘부가 모여있던 곳에 이른바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초대형 폭탄을 퍼부었다고 밝혔습니다. 작전에 투입된 전투기의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은 박규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폭탄을 탑재한 이스라엘군 전투기가 순차적으로 이륙합니다. 해가 지고 임무를 마친 뒤 귀환하는 전투기에는 실려있던 폭탄이 모두 사라져 있습니다.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남부 다이에 지역에 헤즈볼라 중앙본부를 폭격해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한 이스라엘군이 작전에 참여한 전투기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כלים קדימה ללכת, והמסר הוא מסר פשוט, מי שמאיים על אזרחי מדינת ישראל נדע להגיע בצפון, בדרום. 이스라엘군은 900kg이 넘는 폭탄 100여 개를 2초 간격으로 헤즈볼라 본부에 정확하게 투하했다고 밝혔습니다. 폭격에 사용된 폭탄은 2m 두께의 벽도 뚫을 수 있는 초대형 폭탄으로 지하 구조물을 파괴하는 데 사용돼 일명 벙커버스터로 불립니다. 이 공격으로 폭격 지역에는 커다란 구덩이가 생겼고 빌딩 최소 4채가 무너졌습니다. 이번 작전은 특히 헤즈볼라 지휘부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밀 타격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정보망의 위력을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나스랄라의 죽음이 조직력에 치명타를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계속 맞서 싸울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결단이 임박한 건데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재의결에 나서겠다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권은 지난 19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새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특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헌법을 유린하는 대통령을 저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나흘 뒤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에 나서고 거부권 행사 시한인 4일 제가하면 다음 날인 토요일에 곧장 표결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건 김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의 공소시효가 10일 끝나기 때문입니다. 10월 6일 이후 재표결하면 처벌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실체 없는 특검이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용이자 10월에 있을 보궐선거를 향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합니다. 다만 연이어 불거지는 김 여사 의혹으로 당내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단일 대오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8명만 찬성으로 돌아서면 특검법 통과가 가능하지만 이럴 경우 당정관계 파탄 등 부작용이 더 커 실제 이탈은 없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이 대표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한 핵심 증인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재판부 선고가 나올 11월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오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최종 신문을 거쳐 검찰이 구형량을 내놓으면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에서 과거 벌금형을 받았던 검사 사칭 사건은 사실이 아니며 누명을 쓴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유리한 진술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첫 공판에서 이 대표 요청에 따라 위증한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결심 이후 선고까지 약 한 달이 걸리는 만큼 1심 결과는 오는 11월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11월 15일에는 이 대표의 2022년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형을 마칠 때까지 출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선고가 다음 대선 이전에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남 순천에서 길을 걷고 있던 10대 여학생을 30대 남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지 오늘 결정됩니다. 사건이 벌어진 현장에선 시민들이 목숨을 잃은 청소년을 추모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시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6일 새벽 전남 순천의 한 거리에서 10대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박모 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 씨는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범행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아직도 그럼 범행 부인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소중한 딸을 잃은 아버지는 비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근데 막 찢어지죠. 자식 새끼 버려놓고 부모가 마음 편할 수 없잖아요. 아니면 지질지니까.
전남경찰청은 오늘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구속된 박 씨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할지 심의합니다. 현행법상 수단의 잔인성,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사건 현장엔 국화꽃과 고인이 생전 좋아했을 법한 과자 등이 놓였습니다. 사망하신 분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박 씨가 운영했던 곳으로 알려진 식당엔 시민들이 계란을 투척하는 등 박 씨를 향한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오늘 진행됩니다. 김 씨는 앞서 지난달 23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해 재판부는 오늘 보석신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이들은 참사 발생 당시 부실하게 대응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 사이트인 정부24에서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도입 이후 110년 만에 온라인 발급이 이뤄지는 건데 법원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는 제외하고 재산권과 관련 없는 경우에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지역에선 야당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조국혁신당은 더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며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정태용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재보궐선거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를 두고 야권의 신경전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양당이 힘을 합쳐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후보 단일화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 저희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거의 변화가 없이 또 그런 점에 대해서 국민적 어떤 분노가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이 힘을 합해서 조국혁신당에서 제안했던 토론회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며 중앙당 차원의 논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반면 혁신당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합니다. 앞서 사퇴에 의한 단일화를 요구했던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가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단일화 얘기는 우리가 더 이상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단일화의 문으로 안으로 들어올지 계속 밖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지는 민주당이 결단할 일만 남았다. 단일화는 양당의 지지층을 갈라놓으려는 것이 아닌 선거에 이기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힘자랑을 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혁신당은 단일화 1차 시한을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다음 달 7일로 제시한 가운데 양당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2기 체제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 MBN과 만난 이재명 대표는 자신 앞에 놓인 각종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가장 뜨거운 화제인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일단 유예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독 인터뷰 이병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당내 토론회까지 진행할 정도로 의견이 갈린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유예에 힘을 보탰습니다. 주식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등 체질 개선이 먼저라는 설명입니다. 이것들이 다 되고 난 다음에나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조만간 어쨌든 저희도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지난 4월 영수회담 이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통화 내용이 안부를 묻는 내용이었다며 국정 운영과 관련한 소통에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의료개혁과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2,000명을 5년 동안 10,000명을 늘린다고 하면 좀 골고루 펴서 1,000명씩 10년 할 수도 있고 700명씩 15년 할 수도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 특검과 최혜병 특검법 등을 놓고 정치권 난맥상이 지속되는 데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권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으면서도 현실적으로 거부권을 막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는 검찰 공소장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하며 재판부 판단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사필 규정한다. 네. 제가 또 이전에도 많이 겪었잖아요.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열기도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는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대통령실이 의료계의 입장을 더 폭넓게 듣겠다며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이 기구에 참여하는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단체에 주겠다고도 했는데요. 그래도 의사협회는 내년 의대 증원을 멈추는 게 먼저란 입장입니다. 이 소식은 전정인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에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설기구로 운영되는 추계기구는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되며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단체에 준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가 그동안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해온 만큼 그런 입장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꾸리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계기구는 의대 졸업생 수와 인구 구조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 인력을 추산하고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 인력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내년도 증원을 멈추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이대로 가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다며 증원을 중단하고 추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아무 준비 없이 아무 근거 없이 있는 거를 멈추시고 이런 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의 의대 증원안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정치권 소식 국회팀 장명훈 기자와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장 기자, 일단 우리 대통령실이 만들기로 한 이 추계기구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들기로 한 여야 의정협의체와는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여야 의정협의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증원 그리고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인데요. 예. 추석 전부터 운을 띄웠지만 3주째 개문 발차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의대 증원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그 기능적으로는 일부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야의정협의체와 대통령실 직속의 추계기구의 역할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야의정협의체랑 이 추계기구가 좀 역할이 중복된다. 네. 그러면 이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를 조금 패싱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독대가 불발되는 등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그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와 여당 모두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추계기구 신설은 이미 당도 알던 내용이고 한 대표에 대한 패싱이 아니라고 설명했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도 여야의정협의체는 정무적인 협의체이고 추계기구는 실무적인 기구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신설 기구로 인해서 여야의정협의체 추진 동력이 약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긴 합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 소식을 조금 더 짚어보면은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도 반년 만에 다시 맞대결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175석 대 108석으로 이재명 대표의 완승이었죠. 이번 재보궐선거에는 인천 강화, 그리고 부산 금정, 전남 영광과 곡성 등 4개의 기초단체장을 새로 뽑는데요. 여야 모두 텃밭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재보궐선거 치러지는 곳들을 좀 살펴보면 인천 강화와 부산은 여권이 좀 유리하고 네. 영광과 곡성은 야권이 유리한데 이러면 뭐 무승부가 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까? 네, 다만 변수가 생겼는데요. 예. 인천 강화는 안상수 전 국민의힘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여권 표분산이 예상되고요. 부산 금정구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막판 단일화에 성공한다면
상승세를 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두 곳 중 한 곳만 뺏겨도 한 대표에겐 치명상이 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작은 규모의 선거임에도 한 대표도 적극적으로 지원 유세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의 힘이 될 겁니다. 저와 여기 있는 모두가 함께 여러분의 발전을 위해서 금정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뛸 겁니다. 네, 그리고 야권 소식도 한번 살펴보면 호남 지역에서 야권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던데 직접 현장 다녀오셨잖아요.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전남 영광군을 직접 현장 취재 다녀왔는데요. 재보궐선거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선거 열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전통적으로 지지세가 강한 민주당에 조국혁신당이 맞받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역 민심도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호남 정치 지형의 변곡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팀 장명훈 기자였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해 이번 주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는 주가 조작 사건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고 또 다음 달 국회에서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어서 검찰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처분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를 모두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품 가방 선물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 하지만 최 목사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봤고 논의 끝에 한 표 차이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판단이 엇갈린 만큼 처분이 나오면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도 검찰 처분이 늦어지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른 주가 조작범 항소심 선고가 나왔고 전주 전수조사까지 진행되면서 수사는 마무리 단계지만 검찰은 선고 뒤 2주 넘게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7월 검찰 조사 당시 주가 조작 일당과의 관련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검찰 처분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예고돼 있는 만큼 검찰의 부담은 커져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어제 새벽 서울 강남에서 한 외국인 남성이 주차 중이던 차량을 타고 그대로 도망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외국인은 미군에 소속된 현직 군인이었는데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를 훔쳐 운전하다 결국 붙잡혔습니다. 노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인 골목길. 미니쿠퍼 한 대가 마주오는 차량과 스치듯 골목길을 빠른 속도로 빠져나갑니다. 어제 새벽 1시 반쯤 서울 신사동의 한 골목에서 주차 중인 차량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성은 차량 주인이 시동을 걸어둔 채 잠시 장애물을 치우려고 내린 틈을 타 차를 타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남성이 서울을 벗어나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경기 오산까지 약 50km가량 이동한 사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공조 요청을 받은 경기 남부경찰청은 새벽 2시 50분쯤 오산의 한 지하차도에서 남성을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미 7공군 소속 20대 군인이었습니다. 남성은 차량 주행 과정에서 비틀거리는 모습도 포착됐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조만간 이 남성을 불러 음주운전 등 여죄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미 공군 측은 해당 대원은 군 보안부대로 인도된 상태라며 향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한 남성이 자신이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누가 자신의 가방을 몰래 찢어서 가방에 들어있던 700만 원을 소매치기했던 건데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는데 알고 봤더니 신고자의 자작극이었습니다. 자신의 가방을 스스로 찢고 거짓말을 한 거였는데요. 왜 이런 일을 벌인 건지 우종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6월 20대 남성 A씨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고 만난 건데 A씨는 돌연 가방이 찢어졌다, 700만 원이 있었는데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에 소매치기 신고까지 한 A씨. 이때까지만 해도 실제로 범행을 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CCTV에서 황당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친구를 만나기 직전 근처 편의점 CCTV에 찍힌 A씨. 무언가를 구매합니다. 눈썹을 깎을 때 쓰는 면도칼입니다. 이어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도 포착되는데 A씨가 메고 있는 가방은 멀쩡합니다. 약 2분 뒤 한 차량 근처에서 다시 포착된 A씨는 면도칼로 가방을 찢습니다. 알고 보니 소매치기는 거짓이었고 모두 A씨의 자작극이었습니다. CCTV를 16일 동안 분석했습니다. 소매치기 범행 특성상 신고자에게 밀착하거나 붙는 사람이 확인되지 않아 좀 이상하게 생각하던 차에 A씨는 돈이 없는 상황에서 친구로부터 빚독촉을 받자 시간을 벌어보려고 자작극을 벌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위계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업계 1위 기업인 배달의 민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인데요. 배달의 민족이 입점 업체들에게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을 다른 배달앱과 똑같이 맞추라고 강요했던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통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배민이 배달비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독 서비스 배민클럽을 도입한 건 지난 5월입니다. 입점업체들은 배민클럽을 통해 판매하는 음식 가격을 정할 때 경쟁사보다 같거나 낮게 설정하도록 하는 이른바 최해 대우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가 이번에 배달의 민족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이 같은 최해 대우 조항이 배달 수수료 인상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민이 수수료를 올리더라도 업주가 판매 가격을 조정할 수 없는 탓에 자유로운 상품 거래와 가격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해 대우 행위는 앞서 공정위가 추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서 규정한 4대 반칙 행위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공정위는 배달 가격과 매장 가격이 같은 입점업체에 제공하는 동일 가격 인증제 역시 최해 대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점업체들은 동일 가격 인증제가 온오프라인 상에서 같은 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사실상의 가격 통제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배민 측은 업주에 대한 최해 대우 요구는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동일 가격 인증제는 소비자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일 뿐 강요나 통제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7월에도 배달 플랫폼사들의 불공정 행위를 들여다보겠다며 배민과 요기요, 쿠팡이츠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10월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 세계 불꽃축제를 앞두고 온라인상에선 명당 자리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온라인엔 명당을 거래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무료였던 불꽃축제가 유료로 전환되면서 공식 좌석을 웃돈 주고 거래하는 게시물이나 한강 주변의 건물 옥상을 수십만 원대에 빌려주겠다는 글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명당 자리로 알려진 인근 호텔들의 숙박, 식사 요금은 치솟았고 당일 고층 객실은 이미 대부분 만실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축제에는 약 50만 명에 가까운 대규모 인파가 모일 걸로 예상된다네요. 66년 동안 한국 영화와 함께해온 충무로 간판극장 대한극장이 오늘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한국 영화계의 상징이었던 충무로에 1958년 대형 스크린 시대를 열었던 대한극장을 추억하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벤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사운드 오브 뮤직, 그리고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도 이 대한극장에서 국내 최초로 공개했죠.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단관극장을 멀티플렉스 형태로 바꾸면서 재단장했지만 OTT 서비스 등장 등으로 영화 산업이 급변하면서 누적된 적자에 결국 문을 닫게 됐는데요. 상인들과 시민들의 아쉬움 속에 극장 건물은 문화예술 공연 시설로 변화할 예정이라네요. 고층 빌딩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홍콩 앞바다에서 마치 용이 승천하는 것 같은 용오름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용오름은 현지 시각 지난 28일 낮 12시 30분쯤 빅토리아 항에서 발생해 약 2분간 지속됐는데요. 바다 한가운데서 거대한 물줄기가 하늘로 빨려 올라가는 듯한 신기한 모습이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용오름은 지표면에 부는 바람과 상공에서 부는 바람이 서로 방향이 다를 때 발생하는 기류 현상인데요. 홍콩 현지에서 무려 65년 만에 목격된 거라서 기상이변의 전조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내일은 국군의 날입니다. 중동 지역 전쟁 우려 속에서도 레바논에 파병된 우리 동명부대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파병된 다른 우리 부대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있는데요. 우리 파병 부대들의 모습은 최민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유엔군 깃발이 달린 차량 위에서 우리 군인들이 공용화기 사격 훈련을 진행합니다. 준비된 사수로부터 사격 개시! 17년째 레바논에 파병돼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활약 중인 동명부대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충돌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다행히 동명부대는 안전하게 무장세력 감시 등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현지 의료 지원과 태권도,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며 우리나라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듣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자막이 없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흔들리는 배 위에서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히고 선박을 샅샅이 수색하는 훈련은 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적으로부터 우리나라 3호 주얼리호를 구한 아덴만 여명작전의 주역 청해부대입니다. 15년이 넘는 파병 기간, 청해부대원들은 34척의 해적선을 퇴치하고 우리나라 선박 500여 척을 포함해 2천여 척을 호송했습니다. 우태방군이 홍해상과 아덴만상에 상선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청해부대는 아덴만을 통항하는 우리 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안전항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아크 부대는 현지군과 총 40회 연합훈련을 실시했고 한빛 부대는 남수단 재건 지원과 평화 정착 임무를 꿋꿋이 해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산 가족 중 이제 생존자는 얼마나 남았을까요? 안타깝게도 70%가 세상을 떠났고 살아계신 분들도 80대가 대부분입니다. 통일부가 고향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며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메타버스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 생존자들의 나이와 상황을 고려하면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산 가족들의 고향 방문을 위해 만든 메타버스입니다. 남북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메타버스라도 그리운 고향을 만나보라며 통일부가 만든 건데 실제 이산 가족들의 사연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접속에 오류가 생기거나 로딩이 길게 걸리는 등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산 가족 생존자 가운데 70대 이상 연령대가 80%가 훌쩍 넘다 보니 조작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통일부는 메타버스 관련 사업비로 20억 원 넘게 들였는데 이 중 이산 가족 메타버스는 하루 방문자가 100명 안팎에 불과합니다. 85세에서 90세 되는데 지금 점점 소멸되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런 거. 알리지도 않았고. 차라리 그 접경 지역을 버스라도.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부터 17억 원의 예산을 들여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낼 영상 편지를 찍어왔습니다. 이 영상 편지는 정작 북한에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부터 40억 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정작 이 기록을 가지고 북한에 있는 가족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남북 교류가 경색됐다면 정부가 실질적으로 생존한 이산 가족들의 연령층에 맞게끔
맞춤형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좀 더 편한 그런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새롭게 구성을 하거나 감정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통일부가 수십억 원의 예산을 쓰는 사이 하염없이 상봉만 기다리는 이산 가족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요즘 날씨를 보면 한낮엔 조금 덥긴 하지만 나들이 하기엔 좋은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산과 들에 핀 가을꽃을 보고 축제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곳곳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설악산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는데 가을 단풍의 절정은 다음 달 20일로 예상됩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내장산에 붉은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잎은 3월에, 꽃은 9월에 따로 피는 꽃무릇입니다. 마치 왕관 모양을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자태는 한 폭의 수채화 같습니다. 가을의 전령사 국화도 꽃을 피웠습니다. 한낮에 내리쬐는 햇살은 여전히 뜨겁지만 나들이객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산책을 하고 사진을 찍으며 9월의 추억을 남깁니다. 하늘도 너무 이쁘고요. 구름도 뭉게뭉게 피었고 호수도 생각보다 너무 이렇게 이쁘고요. 꽃들은 저희들 친구들만큼 많이 이쁘고요. 고즈넉한 사찰이 주인을 따라 나온 반려견들로 시끌벅적합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 주인과 반려견이 함께 걸으며 명상을 하는 이색 축제가 열렸습니다. 명상은 강아지 없이 혼자 이렇게 고요한 곳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강아지랑 같이 명상한다는 게 생명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무대에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관객들은 박수를 치며 흥겨워합니다. 막춤을 잘 춰야 상을 받는 춤축제.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가수 비 나온다고 해서 여기 아니야? 설악산은 정상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산 전체가 붉게 물드는 단풍 절정은 다음 달 20일 이후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요즘 날씨 참 좋죠. 그런데 태풍 소식이 있습니다. 북상 중인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이번 주 중반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다음 달 4일쯤 제주 남쪽 먼바다까지 향하는 경로가 현재로선 가장 유력한데요. 태풍 규모를 유지한 채 국내에 상륙할 가능성도 있어서 관계 당국은 끄라톤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끄라톤이 몸집을 불리며 대만 동쪽 해상으로 향합니다. 어제 오후 3시 기준 최대 풍속은 초속 32m에 세력 강도 중이었다가 오늘 새벽 3시에 최대 풍속이 초속 37m에 세력 강도 강으로 올라섰습니다. 서북진을 거듭하고 있는 태풍은 다음 달 방향을 크게 틀어서 대만 동쪽 해상을 스치고 지나갈 전망입니다. 서북진하는 동안 최대 풍속 초속 43m로 정점을 찍다가 방향을 틀고 나서는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해수면 온도가 30도였던 열탕에서 상대적으로 열 용량이 낮은 해상으로 접어들어섭니다. 그럼에도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도 정도 높은 건 변수입니다. 현재로선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뒤부터 끄라톤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어느 정도 규모를 유지할지가 불투명합니다. 2일경 대만 동쪽을 지나 4일 오전 북위 30도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이동 경로상에 대만의 지형이나 상층 기압골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 모델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있는 끄라톤의 경로는 한반도와 대한해협 일대입니다. 정부는 끄라톤이 지난 2016년 태풍 차바와 2019년 태풍 미탁과 시기나 경로 모두 비슷하다고 보고 관계기관별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정말 좋은 기술을 많이 갖고 있지만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름을 알리고 판로를 개척하는 게 중소기업들에겐 이 생존을 결정할 정도인데요. 혁신 기업들의 기술력을 알리고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맥박수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자 알림이 울립니다.
24시간 비대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이상 징후는 보호자나 복지사에게도 즉시 전달됩니다.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구에 유용한 기술인데 실제 환자도 모르는 이상 징후를 잡아내 인명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모니터링된 정보들의 변화를 관찰하게 되면 그 사전 징후가 나타나는 지점을 작은 발판 같은 이 장비는 전기차 하부에 구멍을 뚫어 배터리에 직접 진화액을 넣는데 불을 끄는데 1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배터리 안에서 열폭주가 전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전기차 화재가 3시간, 5시간. 하지만 혁신적인 기술이 있어도 중소기업들은 수요처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업력이 약해 기술을 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조달의 날을 맞아 14개 국가 조달기관 관계자와 국내 80여 개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술력 있는 기업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청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나서서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특히 아시아개발은행과의 연계를 통해 아태 지역으로의 기업 진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일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에 선정 규모의 5.9배인 15만 3천 가구가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남시 분당은 경쟁률이 7.4대 1에 달했고 부천시 중동이 6.6대 1, 고양시 일산은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지자체들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한 뒤 국토부와 협의해 11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꼽히는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 같은 카드 대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달까지 집계된 카드 대출액은 약 44조 6,6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특히 카드 대출 연체액도 지난해보다 4천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 내수가 부진하면서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연체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배추 한 포기의 평균 가격이 10,000원에 육박하면서 정부가 중국에서 수입한 배추를 외식 업체에 공개합니다. 중국산 배추 16톤을 공급할 예정인데 위생 문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 비축기지에서 배추 상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가을 배추 상황을 확인해 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인들에게 출하 장려금을 지원해 조기 출하를 늘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그리스의 마지막 왕인 콘스탄티노스 2세의 막내딸이 결혼을 합니다. 아름다운 신부의 자태를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신부가 하객들과 함께 인사를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이 여성은 그리스의 마지막 왕인 콘스탄티노스 2세의 막내딸로 변호사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콘스탄티노스 2세는 1964년 즉위해 국민투표로 왕실이 해체된 1973년까지 왕위에 올랐던 인물로 부인은 덴마크 여왕의 막내 동생입니다. 비록 군주제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결혼식을 축하하려 많은 시민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삼촌격인 영국의 찰스 3세는 고령으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고모인 스페인의 소피아 전 여왕은 식장을 찾았다고 하네요. 무지개무늬 깃발을 흔들며 사람들이 거리를 행진합니다. 우루과이에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지키기 위한 퍼레이드가 펼쳐졌다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사람들이 무지개 무늬의 복장을 하고 다 함께 노래하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남미 우루과이의 한 거리 모습인데요. 지난 금요일 동성애 커뮤니티에서 거리 퍼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한 입법 촉구와 평등한 사회를 위한 호소도 이어갔습니다. 우루과이는 1934년 동성애가 합법화된 이후 성소수자 문제에 있어 가장 앞장서며 세계적인 리더 국가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고 하네요. 저스트 스톱 오일이라는 단체를 아시나요? 세계적 문화유산을 훼손해 세간의 주목을 끄는 전술로 논란을 빚어온 과격 환경운동 단체인데요. 이번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누군가가 반고흐의 유명한 명화
해바라기에 수풀을 투척해버립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 우왕좌왕하는데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그림에도 무언가를 뿌립니다. 환경단체 저스트 스톱 오일 소속 활동가 3명이 환경 문제 관심을 호소하며 이런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에도 이 단체 회원들이 반고흐의 작품에 토마토 수프를 끼얹는 퍼포먼스를 벌여 체포됐고 각각 2년과 20개월 징역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요. 반복되는 문화재 훼손을 펼치는 이 단체. 시위답지 않은 시위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월드였습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8.5도, 밀양과 순창은 15도 안팎으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이 되면 대부분 28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국군의 날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2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낮겠고요. 모레 아침에는 11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강원과 일부 남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14.9도, 대구는 16도로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광주와 대구 모두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현재 18호 태풍 끄라토는 타이완 남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수요일쯤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우리나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주 후반에는 우리나라가 직접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잘 살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수요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